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올봄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두 가지 노동시장과 관련된 법안을 살필 텐데요.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두 가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향후 3년 동안에 이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을 담당할 제10대 이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대목이 청년이 있고 또 자영업자 대표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신선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내년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우리가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직접적인 그 이해 당사자, 말하자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대표와 또 소상공인 대표가 최저임금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여야, 정부 가릴 것 없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노동부 장관,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뭐 야당은 원래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더 인상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모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까지보다는 최저임금이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미달자들이라든가 혹은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이런 그 저소득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그 현재는 시급이 최저 5,580원, 노동계에서 한 10,000원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의 5,580원 가지고는 좀 단순한 예일 수 있습니다만 직장인들의 평균 그 점심값이 한 6,500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주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몇 가지 그 데이터에 의하면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의원님께서는 일찌감치 관련법 발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발의하신 최저임금법 개정은 아직 계류 중이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관련한 그 최저임금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계류를 해왔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전통적으로 야당은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여당 같은 경우는 경영계의 이해도 좀 반영하고 또 우리 경제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법제도적인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사사건건 이견이 생기고 또 충돌하다 보면 법안이 개정되지 못했던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여야정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또 일정 단계까지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법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7월 10일에 발의하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적은데 이것을 그냥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이나 혹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사정 간의 어떤 회의 이런 것에 맡겨두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나 방안이 너무 오래 가고 맨날 쟁점 속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이것을 법제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촉진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저임금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네. 되었죠. 그럼 이번 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전 대개 이제 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네. 의원님들이 또 발의했던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최저임금 법에 의하면은 네. 근로자의 생계비, 네. 또 유사 근로자의 임금, 또 그다음에 생산성, 그다음에 소득 분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 말고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네. 이런 것을 반영하자 이런 그 개정안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하자 네. 이런 그 방안이 있어요. 그거는 네. 전체 근로자들의 그 평균 급여 네. 그것의 50% 선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네네.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통상임금, 네. 평균적인 통상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통상임금이라는 법적인 개념 이것을 우리 법제도적인 테두리로 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2012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 평균 그 급여 이것보다 말하자면은 통상임금의 평균 이것이 한 월 150만 원하고 157만 원 정도로 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50%로 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 두 가지 취지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네. 그 최저임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죠. 통상임금이라 하면 전체 근로자의 통상 평균임금을 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통상임금이라 하면은 근로자가 네. 일을 해서 받은 그런 대가들 중에서 임금으로 받는 네. 이런 것들 중에서 그 동안에는 보너스, 상여금 네. 이런 것들이 빠졌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포함하는 포함시켜서. 이런 개념이고요. 그 통상임금의 평균, 평균. 평균값에 이제 50%. 50%로 하자 이렇게 네. 그 기준 하한선을 기준으로 정하자 이런 그 제안이죠. 보너스 상여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하튼 조금이라도 네, 더 그것이 빠져 있는 네. 그 평균 급여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죠. 예. 그렇군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공감을 하지만은 이 최저임금이 오르게 될 경우 대기업이 글쎄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더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영업도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선 최저임금 법에 의하면은 어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한다거나 어떤 네. 작업 과정, 공정 과정에 참여했을 때 그 공정 가격을 청구하는 네. 이런 그 과정에서 임금을 계산할 때 네, 네. 반드시 그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는 납품 단가나 공정 단가에 올라간 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대기업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말고 네. 법대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올라간 만큼 최저임금을 더 보태서 올려서 청구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서 네. 공정 단가나 납품 단가를 더 높여서 지불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굳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핑계를 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기업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기업 유보금, 네네, 사내 맞습니다. 유보금 예.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2012년 기준으로 2012년, 2013년 기준으로 10대 재벌이 사내 유보금이 뭐 520조가 넘어갔다고 그러고 네. 기업 전체는 뭐 760조가 넘어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사내 유보금은 결국은 이윤이 많이 생겼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쌓아져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그런 이윤이 많이 생긴 부분들을 재투자하지 않을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네. 나눠주는 네네. 이런 그 제도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 관행 네.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 새로 만들면 맞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이른바 그 상생 경제, 예, 예. 그런 동반 성장, 이런 그 풍토, 제도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을 동시에 네. 강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제 적정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려고 또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시겠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서로 상충되는 부분 없이 서로 합의하에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까요? 그동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는. 네. 근데 그 과정을 돌이켜서 평가해 보면 네. 그 사용자 유언 9명, 그다음에 또 노동자 쪽에 그 유언 9명. 네. 이분들은 서로 입장이 그냥 탁 팽팽하게 맞서서 팽팽했죠. 이렇게 늘 그 평행선을 언쟁이나 달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공익위원, 이른바 공익위원이란 분 9분이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방향키를 잡고 결정하는 이런 네.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그 싸움이 뭐 낭비적인 싸움, 네. 이런 것들이 소모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않도록. 정부 쪽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네. 정치권도 그러고 있으니까 경제계가 조금 물러서서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네. 이런 좀 양보의 모습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노사정 간에 혹은 공익과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대화를 통해서 최근 뭐 한 10여 년 사이에 처음으로 사회적인 합의의 한 축으로 네.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예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아직도 경제계나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최저임금은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런 그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내수가 침체하고 내수가 침체하면서 경제 성장 자체에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런 그 형국이 되다 보니까 저 최저임금 미달자들 혹은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더 올려줘서 이들이 저 소비의 여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비가 진작되면 내수도 활성화돼서 경제 전체에 선순환의 사이클 그걸 통한 어떤 새로운 성장의 어떤 그 발판 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기대들도 높아졌고요. 네. 그래서 예년보다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 개정을 제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우선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침몰 이후에 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네. 이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이런 그 각선된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감정 노동자들의 그 근로 환경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따져보면은 최근에 오면서 여러 산업 직종 분야에서 감정 노동자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또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네. 또 여성분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그래서 이중 삼정으로 안 좋은 근로 환경 속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열악한 근로 환경, 네. 특히 감정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작년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가배 횡포 네. 이런 단어가 참 자주 등장했었고 뭐 예를 들면 텔레마케터들 같은 네, 분들 네. 참 많이 수모를 당하면서 일하는 네. 걸 알게 됐는데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감정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제도적인 법적인 보호 대책이 있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특별한 법적 대책이 없었어요. 없었군요. 특히 이제 네. 감정 노동자라는 이런 그 개념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확산되었는데 네. 이게 법적인 개념으로 법제도의 틀로 수용돼서 네. 규정돼 들어온 과정들은 뭐 거의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법제도적으로 보호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그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네. 놓여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 과정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저 은행 같은 이런 창구에서 뭐 뭐 계산대에서, 계산대에서 이런 그 판매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 그냥 방치돼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여성 네. 노동자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약자란 말이에요. 약자다 보고 또 어렵게 직장을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면은 그것이 불리해질까 불이익으로 봐. 돌아올까봐 그런 것이 그 주저돼서 네네. 저 감정 노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불가능했었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확인을 하니까 매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많게는 숫자로서는 한 800만 명까지 그렇게 많습니까? 감정 노동자의 그 네. 영역으로 포함할 네. 수 있다는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주 초보적인 네. 노동자들의 그 근로 환경 이런 네. 것들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것을 작업 이렇게 돼 있는 개념을요. 네. 업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요. 저 생산직 현장에서만 네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비스직 이런 데까지 다 포괄될 수 있는 네. 이런 그 개념으로 업무라고 이제 좀 네. 바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네.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이 걱정돼서 이른바 작업 중단, 업무 중단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 근로자의 대표나 네. 말하자면 노동조합 같은 데서도 업무 중지권 이런 것을 요청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업무 중단을 할 때 네네. 거기서 초래되는 어떤 그 손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있겠죠. 근데 그게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예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업무 중지권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계속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네, 예. 그런 경우가 되면은 스스로 그 상급자에게 네. 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성 근로자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경우에는 돌아올 불이익이 걱정돼서 그냥 감수하고 참고 예. 이렇게 하지 자신의 정당한 그 근로자의 어떤 그 권한 네.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불합리하다 그래서 좀 개선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업무 중지권 뭐 어떤 휴게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고의적이 아니라면. 고의적이지 않으면 네. 고의적이지 않으면은 우선 그 업무 중지권을 요청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거는 회사의 이익 이전에 네. 노동자의 근로자의 아주 기본적인 권한을 지켜줘야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업무 중지를 요청했을 때 회사나 이런 데서 그걸 받아들이고 뭐 부분적으로 예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네. 그 손실을 줄여나가는 이런 자구적인 조치 이런 것들은 취하겠죠. 예. 정말 몸고생에 마음고생하는 감정 노동자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무엇보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네. 조금은 더 그 감정 노동자의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간사로 활동 중이신데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이제 5월이고 해서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부터 해나가야 돼? 그 많은 산적된 과제들 중에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우리 경제 현실이 좀 어려워지면서 네. 그 부담이 많은 부분들이 노동자들한테로 일차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예. 생각해요. 대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이제 좀 전가하는 이런 네. 편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규직들도 일자리가 좀 불안정해지고 네. 비정규직이 더 많이 양산되고 또 비정규직은 그만큼 차별도 더 심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 3권 이런 것들도 많이 약화되고 예. 또 임금 이런 부분들도 좀 저임금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이런 과정에 이렇게 좀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하게 노동자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네.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네. 또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짊어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먼저 더 지는 네. 이런 그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노사정 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일 중요하게는 정규직의 일자리를 안정시켜주고 비정규직을 좀 줄여가고 낮은 임금을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뭐 노동 상권 이런 것들은 잘 지켜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노사정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입법 계획 있으시면 짤막하게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최근에 우리 노동 현실 속에서 좀 큰 거 말고요. 네. 좀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선 직장 내의 괴롭힘, 예. 일종의 학교에만 이런 왕따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직장 내에도 이런 그 왕따 문화 같은 거, 괴롭힘 있다고 같은 합니다. 것들이 있어요. 예. 가령 이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은근하게 그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은근하게 그런 그 네. 괴롭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회사에서 나가게 만들려는 네. 이런 그 시도들도 왕왕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제도적으로 근절하는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근로 조건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이런 그 제도 개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 산업 쪽에 그 산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불합리한 그 다단계 하도급 과정들 예. 이런 것들이 그 배경에는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선 산업에서의 다단계 하도급 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산재도 줄이고 비정규직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의 법 개정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